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와보셨 분들 아시겠지만 금방 제가 유튜브에 또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학습 자료를 어제 제가 좀 뒤늦게 드린 면은 있는데 또 제가 기터브에다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부담을 너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예, 지금 라이브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또 가지면서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시간에 오시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성실하게 아침에 한번 아침형 인간이 돼보고 싶다 하시면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것도 환영하지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내용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터브에 제가 1일차 내용 쭉 그때 여러분과 함께 만들었던 코드들 그리고 설명들 제가 올려놨으니까 생각이 안 날 때는 잠깐 이거 훑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잠깐 어떤 주제들 다뤘었는지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첫날의 첫 시작은 다트 언어 알아보기 시작으로 들어갔어요. 메인 함수와 주석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모든 내용은 메인 함수 없이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메인 함수의 코드가 있어야 다트 코드가 실행이 가능하다 하는 점을 알아봤고요. 그 밖에 문법적인 특성들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변수는 C 언어하고 비슷하게 앞에 타입을 먼저 적고 변수의 이름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할당 연산자와 할당될 내용을 오른쪽에다가 적어주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스위프트와 비교해 본다면 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면 상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상수를 만들려면 앞서 보셨던 변수를 만드는 형식 앞에 final 또는 const 같은 내용을 앞에 붙여주시면 상수가 됩니다. 자, 산술 연산자도 한번 알아볼게요. 산술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통상적인 웬만한 컴퓨터 언어에서 다루고 있는 그 형식과 다 유사하게 진행을 합니다만 딱 하나 우리 눈에 특이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몫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몫을 정한다, 몫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나눗셈을 했을 때 13 나누기 4라고 하면은 나머지 값이 1쯤 나오는 건 1인 거는 알 거예요. 4 곱하기 3은 1이 13이니까 4 곱하기 3 더하기 1은 13이니까. 그런데 4 곱하기 3 4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 3이라고 하는 목 이거 자체를 구하는 거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보통 인티저 값을 가져오기로 끝에 약속을 하면서 그냥 나눗셈을 하면 가져오는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나눗셈은 오로지 더블 타입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걸로 하고 인티저 타입에 대해서 몫을 따로 가져오는 준비를 시켜 놓으면 이 몫을 가져오는 산술 연산자를 통해서만 해당하는 몫을 따로 떼 가져올 수 있는 형식을 따로 취한다. 이 부분이 우리 눈에는 좀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점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자,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같거나 다르다 뭐 등등 비교 연산자들 통상적인 우리가 배워왔던 스위프트 또는 여러분이 또 따로 공부해 보셨을 법한 파이썬 같은 언어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 연산자 중에 지난번에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었죠. 자바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등호 3개를 넣어서 이게 같은 타입이면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가 하나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다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강타입 언어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호 3개짜리 비교 연산자는 따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 그리고 또는 다르다, 부정, not 이런 표현들 동일하게 또 여기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 코드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and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이 true, false를 여기다가 직접 적어 놓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다른 수식 같은 결과를 변수 이름 같은 걸 여기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true라고 판정이 됐을 땐 뒤에 거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and라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또는 or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앞쪽에 true라고 판정이 된다면 뒤에 거는 볼 것도 없이 true겠구나. 앞쪽에 false라고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뒤에 건 볼 것도 없이 일단 전체 결과는 거짓이겠구나 하는 차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뒷부분의 계산식은 처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경고문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자, 타입 검사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변수가 어떠한 타입인가? 이 변수와 저 변수는 같은 타입인가? 하는 것들을 따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타입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타입에 해당하는 녀석인가?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is라는 연산자가 있고요. 그게 아닌 거야? 라고 해서 is not 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다. is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자, 형 변환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형 변환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이제 강타입 언어의 특성상 특정한 형을 가지고 다른 형의 데이터에 산술, 수식 처리하는데 쓰려고 들면 형 변환, 타입 캐스팅이라는 걸 써야 된다. 그때 쓰는 형 변환 연산자가 바로 as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된 내용을 기반으로 2일차 우리가 day 2라고 하는 거를 day 2 다트 언어 계속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여러분은 필요하다면 제가 링크 드렸으니까 한쪽에 홈페이지 열어두셔도 좋고요. 제가 라이브로 이 내용들 입력해 가면서 함께 여러분과 알아볼 건데 너무 많은 내용 다루지 않도록 제가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진행하다가 멈추는 순서로 준비를 했어요. 객체지향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오늘 앞에 배울 내용들이 좀 잊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분량을 조절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트 언어, 어떻게 보면 플루터 스쿨이라고 써놓고 다트 스쿨이 돼버린 초반의 느낌인데 다트 언어는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플루터 문법 부분은 다트 문법 부분은 플루터의 그 내용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다트 문법 자체에 대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가져갈 거는 뭐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플루터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기법보다 다트 언어의 기반부터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잘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트 패드 들어가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볼게요. 오늘 그렇게 많이 시간이 들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1시간쯤 들릴까요? 예, 제가 살짝 늦게 시작은 했지만 1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시간 보내고 학습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또 중간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와 함께 실험을 해보셔도 좋으니까요. 함께 그렇게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메인 함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 함수는 두고 이 내용을 지울게요. 그리고 보통 함수들을 가지고 코딩을 할 경우엔 C 언어에서 나온 전통인데 메인 함수를 맨 끝에다가 적고 다른 함수들을 앞에다가 적는 그런 코딩 기법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인물 중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가 만들어질 땐 앞쪽에다가 제가 먼저 선언하고 메인 함수는 그 함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뒤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하는 내용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홀다운표를 쓰는 코드가 훨씬 제가 봤던 예제 코드 중엔 아직까지 많아서 홀다운표로 이 안에 헬로 월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헬로 월드가 나올 때 이 프린트 자체도 하나의 함수예요. 그쵸? 자, 그래서 함수 부분을 떼서 다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호출하는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라는 말을 앞에 씁니다. 자, 스위프트에서도 void라는 말을 보신 적이 있어요. 자, void 어떤 때 쓰죠? 혹시 채팅에 적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해보는 거죠. 네,
출력 값이 없을 때, 정확히 말하면 이 함수를 실행해서 돌려줄 값이 없을 때, 반환 값이 없을 때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void라고 쓰고 이 함수는 출력 화면에 헬로 월드만 보여주고 끝날 거기 때문에 뭔가 리턴해주는 내용은 없을 거라서 void라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say hello라고 괄호까지 넣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괄호는 예상하셨겠지만 매개 변수가 들어갈 자리예요. 자, 이 안에 프린트 hello world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hello, say hello를 호출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say hello라고 적고 세미콜론이 자꾸 우리 눈에 거슬리는 면은 있지만 이제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똑같은 결과를 내죠. 근데 이 void 같은 경우에는 나름 다트 언어에서도 생략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봤나 봐요. 그래서 void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이름이라 좀 그러니까 제가 hi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say hello 했던 것처럼 say hi를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해 보면 hi world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void라고 굳이 적어줄 필요 없이 그냥 함수 이름만 적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따로 반환할 내용이 없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는 제가 굳이 여기 채팅방에다가 따로 오늘은 붙여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코드들이 전부 제가 GitHub에 미리 올려드린 내용들이니까요.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 한번 알아볼게요. 매개 변수. 똑같은 say hello인데, 이 say hello인데, 여기에 이름을 받아서 이름을 출력하도록 좀 해보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수 이름 정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었죠? 스트링 값 하나 만들겠다면 name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값을 밖에서 받아오겠다라는 거니까요. 자, name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스위프트에 보면은 문자의 보관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적는 거. 유사하게 여기도 달러를 통해서 문자의 보관법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적고 name이 나오도록 하니까 한번 이 상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hi ned라고 나오는 게 있죠. 근데 이게 ned가 아니라 매번 say hello를 실행할 때마다 다른 이름들을 주어서 나오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을 떼서 여기에 넣고요. 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say hello는 name이라는 값을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자, 여기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매개 변수 이름을 적는 때가 있고 안 적는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name은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name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건 아니고요. 바로 그냥 name에 해당하는 값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ed도 나오고요. tuna도 잘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만들 수 있다. 자, 매개 변수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매개 변수의 내용이 좀 더 많아질 때도 있겠죠. 하나만 가지고 매개 변수 하는 경우보다는 더 많은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트링 값 2개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링 값으로 greeting이라고 해서 인사말을 헬로가 아닌 다른 것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hello ned 또는 hi tuna 같은 식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인사말과 이름을 모두 다른 것들로 매개 변수로 주고 작동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스트링 값으로 가져오기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프린트가 아니라 리턴 값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이 값을
스트링 값에 메시지라고 가져와 준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해 주면 리턴 값이 있는 경우 우리가 보이드 대신 이제 실제 사용할 리턴 값이 있는 경우를 만들어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사하게 한번 하나만 더 실험을 해볼까요? 자, 요거 지우고요. 다 지우겠습니다. 인티저 값을 얻기 위해서 add 그리고 나서 인티저 넘버 1, 인티저 넘버 2 라고 한 다음에 리턴 값 예상이 되시죠? 네,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리턴해 주기로 하면 우리가 result는 add 2, 3 그러면은 당연히 결과는 합산된 결과 5가 나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코드도 제가 나중에 추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채팅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문을 통해서 문자열 보관법 쓰는 사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다시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인티저 값으로 13이라는 나이가 주어지고요. 이름으로 레드라고 주어진다면 이걸 출력할 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프린트문 안에 따옴표를 두고 그 안에 달러 이름은 age만큼 나이가 들었어요 라고 출력하는 식의 문자열 보관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프린트문, 인티저, 스트링 이거는 모두 메인 함수에 지금 존재하죠. 제가 이거를 좀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내용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거하고 유사합니다. void 통해서 say hello 라고 함수를 일단 만들고요. 이 안에 우선은 이 내용을 고스란히 잘라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say hello를 호출하는 걸로 하죠. 네, 똑같이 작동을 하죠. 근데 이름하고 나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내부에서 고정된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몇 개 변수를 넘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ge를 받는 곳하고 이름을 받는 곳하고 이 두 가지를 매개 변수 자리에다가 고스란히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잘 보시면 매개 변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변수 형식은 변수나 상수 형식은 각 언어별로 개별적인 변수나 상수를 만드는 문법 부분을 떼다가 매개 변수 자리에다가 적도록 이렇게 돼 있는 특성을 지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스위프트였다면 스위프트 문법에서 가지고 있는 상수나 변수 만드는 형식을 그대로 떼서 매개 변수 자리에 넣는 것도 보셨을 거고요. 여기는 다트스러운 상수나 변수 만드는 형식을 여기다가 쓴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age라고 하는 값에다가 호출되는 값으로 13 레드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저는 나오길 기대하거든요. 그리고 12살의 튜나 잘 작동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 자리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순서대로 넣는 그 내용들대로만 값만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가져가는 형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는 거는
문법상 요즘에는 개발 도구가 워낙 좋아져서 이 자리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돼라는 건 말풍선이나 도움말 같은 걸로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코드 인텔리전스 같은 기능으로 그렇게 해서 참 지혜롭게 문제를 덜 일으킬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거를 이제 그런 도구를 거의 받지 않고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터미널에서 쓰는 이맥스나 빔 같은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원래 함수를 선언하고 있는, 보통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이걸 시그니처라 불렀죠. 이 자리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부분을 꼭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례 제가 자료에는 안 적어 드렸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덧셈 같은 경우는 그닥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드로우 렉트라고 해서 x 넓이 높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래픽하게 그래픽 환경에서 사각형을 그려라 이렇게 만들어서 함수를 준비했다면, 드로우 렉트를 우리가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숫자만 넣어야 돼요. 그죠? 순수하게 숫자만 넣어야 됩니다.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0, 30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x에 해당하는지 이게 높이에 해당하는지 이 코드만 봐서는 알 수가 있나요? 미리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선언이 돼 있나.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에 대놓고 쓰잖아요. 그죠? 이따가 보면 저기 다트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보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스위프트하고 다트가 철학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트 언어의 기본적인 함수 호출에서는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매번 따로 이렇게 어떻게 매개 변수 요청 사항이 선언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이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게 원칙적으로는 있다. 물론 요즘에 개발 도구들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예요 라는 걸 미리 풍선 같은 걸 띄워서 보여주는 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도움은 필요하다면 받는 게 좋겠죠.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자, 익명함수라고 하는 게 이어지는데요. 익명함수는 좀 이게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익명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람다, 클로저에 유사합니다. 그쪽으로 가요, 결국에. 자, 근데 정확히 말하면 람다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이름으로 화살표 함수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메인 함수 가지고 좀 혼란 드렸죠. 사실은 이게 이쪽에서는 이제 화살표 함수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람다시 클로저 이렇게 불러도 되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따로 있고, 익명함수는 그 이전에 먼저 존재하는,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별개라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익명함수라고 하는 건 이름이 없는 함수로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거나 변수에 할당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함수가 함수를 받아서 뭔가 일을 처리하게 하게끔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좀 한 번에 와닿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전반적으로 코드를 더 많이 작성을 해가면서 이게 익명함수에 해당하는 거였겠네 라고 좀 판단하고 보셔도 늦진 않으니까 지금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것만 가지고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함수처럼 매개 변수와 반환 값을 가질 수 있고요. 함수의 본체에는 실행될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명함수는 변수의 할당,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 콜백 함수로 사용합니다. 콜백 함수라는 게 뭐죠?
예, 함수 실행하고 나니까 떨어져서 나한테 주어지는 리턴 값이 함수네. 이런 걸 처리할 때 얘기겠죠. 익명함수라고 하는 건 함수의 본체가 복잡할 때 유용해요.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해서 함수 본체를 감싸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괄호 안에다가 적어주고 함수 본체를 쓰고 앞에 이름이 있는 부분만 쏙 빠져나오면 그냥 익명함수다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코드를 통해서 또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바깥에다가 함수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oid gre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스트링 값으로 이름을 받는 것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문으로 hello 이름 출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메인 함수 안에서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쥐어서 다른 데 던져주고 하려면 다른 이름이 또 부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클로저 개념도 여기 일부 속해 있어요. 클로저 개념처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그릿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근데 이거를 앞에다가 끝 때는 요 꼭 적어줘야 되고요. 세미콜론 void라고 할 게 아니고 이 앞에 variable이라고 우리 많이 봤던 형태죠. 네, variable이라고 적게 되면 그러면 그릿이라는 함수 자체, 그릿이라는 이름이 가서 보니까 함수더라. 그래서 이 함수를 가지고 쥐고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return grid 뭐 이런 식의 코드도 가능해지고요. 아니면 그릿 자체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이 부분 떼서 해체해서 이름 붙여지는 식으로 분리하는 거죠. 근데 그릿이라고 해놓고 그릿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say hello라고 다시 이름을 정해서 이 친구를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똑같이 나오죠. 그쵸?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같은 내용을 다른 이름들이 같이 공유해 가면서 공유한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참조 타입인지 값 타입인지 아직까지 저도 좀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릿과 say hello가 각각 있어서 say hello를 해도 그릿 때 가져왔던 이 익명 함수 내용을 하고 똑같은 행동으로 결과를 뽑아줄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강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코드를 여기 적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익명 함수 만드는 거 조금 빠른 속도가 돼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자, 익명 함수 다시 설명드릴게요. 익명 함수는 이렇게 함수를 선언할 때 함수 이름 이후에 뒷부분 매개 변수를 두고 그 처리하는 내용을 두고 이런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구성해 준 다음에 떼서 이름 부분이 없으니까 이름을 어디다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실행하라고 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근데 실험 삼아 이거 해볼까요? 과연 이게 될까? 이렇게 된 친구한테 이것도 되네요. 익명 함수를 만들고 여기 say hello 자리에 있던 걸 그 원천이 되는 코드를 그대로 넣은 거예요. 익명 함수를 만들고 그 뒤에 파라미터를 제공을 하면 실행이 될까 궁금했는데 실행이 됩니다. 이 코드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거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또 기존 코드에 바꿔서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 내용들은 GitHub의 수업 자료에 보강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지금까지 쉬웠죠. 함수 기본형은. 그런데 이제 익명 함수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수는 있는데 클로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프트를 배우셨던 경우라면 클로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화살표 함수라는 게 있어요. 요게 또 독특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은 뭐 if문, 스위치문 이런 것들 다 일상적인 그 언어들에서 다 공통되게들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제 함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이게 람다 부분이 오늘 가장 관건이라 제가 그 이후의 내용을 난이도 있는 내용, 그러니까 객체 지향 부분은 더 넘어가진 않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짓는 선으로 제가 잡은 데는 이 람다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화살표 함수, fat arrow function 또는 람다식이라 부르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람다식이라고 하는 건 익명함수는 익명함수인데 이걸 좀 간결하게 표현하자. 그러니까 원래 익명함수라는 게 크게 보면 있고, 그 익명함수를 좀 더 심플하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바로 화살표 함수. 여기서 그것을 한정적으로 얘기해서 람다식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화살표라고 하는 건 등호와 부등호 이 조합으로 화살표 모양을 만듭니다. 이 기호 뒤에 반환할 값을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람다식은 익명함수하고 똑같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연산이나 값을 반환할 때 매우 효율적이라서 종종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본 샘플에 보면 보이드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바로 화살표 함수, 그러니까 다트 언어에서 말하는 람다식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그 예제 코드 함께 보시면서 람다식에 대해서 천천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람다 표현식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그리트 만들었던 코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대로 있던 그대로 다시 구현을 하자면 그릿이라고 하는 건 name이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프린트 문으로 hello name을 출력하는 거였죠. 여기까지가 그릿이라고 하는 이름을 활용하는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요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람다 표현식으로. 자, 줄을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걸 빼먹었군요. 자, 한 줄로 줄여도 되죠? 네. 그럼 뭐하면 화살표 표현식 이런 걸 뭐하러 배워? 이거 한 줄이면 되잖아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 있죠. 요것도 귀찮다 이거예요. 딱 하나만 나갈 거면 이거 지우고 화살표를 넣습니다. 그러면 자, 똑같은 거를 그릿이라고 한 다음에 그릿 어노니머스 이름이 없다 해서 어노니머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릿 화살표 표현식이라고 해서 arrow라고 바꾼 다음에 앞뒤에 중괄호를 없애고 중간에 중괄호 역할을 해줄 만한 것 대신 화살표 표현을 넣어주는 걸로 바꾸면 똑같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살표 함수, 그러니까 화살표 함수 또는 람다식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다른 그 예제들 표현한 게 우리 그 학습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화살표 함수를 쓰게 되면 좀 주의할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 자, 등호가 연달아 막 나오죠? 여기저기. 물론 이게 엄밀히 말하면 등호 하나로만 볼 게 아니고 화살표라고 인식을 우리가 해야겠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한 줄도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여러 줄로 이렇게 일부러 만드는 건데, 이 한 줄로 만들 때는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이분하지 않다? 뭐 그 표현이 있죠? 이분한지 이분하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티저 넘버 이거 짝수냐 홀수냐 이거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람다식 표현으로 여기다가 return number는 %to 해서 이게 나머지가 0인가 물어보는 이런 코드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다시 정의해 볼게요. 어떻게 정의하냐? 요거 한 줄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해서 줄일 만큼 또 줄여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로 is even 숫자 4는 짝수일까 홀수일까? 숫자 5는 짝수일까 홀수일까? 알아보는 식으로 한번 돌려보면, 제가 여기 등물을 빼먹었군요. 네. 자,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가 각각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나오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화살표를 넣고 뒤에 있는 부분을 제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return이란 표현도 필요가 없습니다. return 할 것만 하나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져요. 자, 보세요. 등호, 또 등호. 정말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이런 식의 좀 단축할 수 있고, 코드 어차피 복잡하고 길어지는데 위아래로 줄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거 쓰는 거 좋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따가 사망식 if문 대신 if s문 대신 사망식 쓰는 사례도 그런데 한 줄로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어차피 기계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최적화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보면 이걸로 짜나 이걸로 짜나 그닥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최적화를 잘해줘요. 그런데 사람 눈에는 다르죠. 최적화해서 돌아가는 기계 입장에서는 똑같이 돌리기는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입장에선 알아볼 수 있는 게 좀 달라지잖아요. 자, 화살표는 줄 바꾸면서 사용할 수 없나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다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세미콜론이란 존재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있는 부분까지를 하나의 명령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잘 갖춰져 있죠. 이건 C 언어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 컴파일러의 인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미콜론 덕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거 한 줄짜리 만들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좀 환영하고 싶은 입장은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문제 있는 지점 찾아서 고치기가 좋은데, 이렇게 단축해서 사람은 알아보기는 좀 힘들게 하면서 코드량을 줄여버리겠다? 글쎄요. 코드 기계어로 바꾸면 다 똑같은데 굳이 그럴 이유까지 있을까? 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식의 표현은 이번 기간 동안 우리 같이 하면서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때도 풀어쓰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익숙해지면은 또 이거 쓰고 싶어질 때가 있겠죠. 마치 스위프트에서 물음표 2개 가지고 옵셔널 바인딩 이거 쉽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한번 적응하면은 또 계속 쓰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도 제가 채팅에다가 일단은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함수의 정의에서 괄호로 감싼 매개 변수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괄호로 감싼 매개 변수, 이거는 무엇일까?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수에서 이 중괄호로 이제 감싼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 안에 중괄호가 보여지는 형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선택사항이 돼요. 이거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가급적이면 이 선택사항들은 미리 디폴트 값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 값이 안 주어질 경우, 바깥에서 호출할 때 빼먹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기본값을 줘야지 안쪽에서 계산할 때 쓰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들 중에서도 이거는 굳이 안 줘도 된다 라고 하는 형식을 따로 지정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쓰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명명된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근데 매개 변수의 이름으로 직접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함수 선언의 기본값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oid print person info. 자, 사람의 정보를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명명된 매개 변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형식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린트 문으로 이름, 나이, 도시, 만들고 세미콜론 주면 되겠죠? 자, 호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person info 라고 해놓고 이름에 해당하는 거 홍길동, 그리고 나이 30살, 그리고 도시는 서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잘 나오겠죠? 네, 한글이 좀 뒤늦게 나오는 게 보였네요. 잘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홍길동이란 이름, 서울, 나이하고 이름만 중요하지 서울이란 건 굳이 나 주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city가 있는 거 없는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안 받아줘요. 여기선 시그니처 단위를 스위프트하고 다루는 게 좀 달라가지고 여기서는 이거 프린트 퍼슨 인포란 거 자체가 겹쳐버리네, 나 이런 거 못 받아주겠어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명명된 매개 변수입니다. 자, 여기다가 중괄호를 써줄게요. 중괄호를 써주게 되면,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널이라는 값을, 우리가 아직 널 값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걸 배우기 전이라면 일단은 기본형 내용을 다 적어주는 걸 기반으로 합시다.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이름, 나이, 그리고 도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적어야 돼요. 마치 스위프트에서 매개 변수 넘길 때처럼 호출할 때 그때처럼 이렇게 각 자리마다 어떤 내용을 내가 이렇게 넘길게요 라고 적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점, 순서를 바꿔볼게요. 순서를 바꾸면 그래도 잘 돌아간다. 이 점은 재미난 점이죠. 스위프트에서는 어땠죠? 스위프트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했죠. 시그니처에 한번 박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매우 중요했던 존재입니다. 파라미터의 순서. 그런데 나트에서 명명된 매개 변수로 이렇게 정할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마 코틀린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던 걸로 제 기억에 남습니다.
자, 다트에서도 그렇고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이름을 좀 빼보겠다, 또는 age만 쓰겠다, 또는 아무것도 안 쓰겠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왜? 기본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을 빼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이름은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다. 이런 정도로 그 명명된 매개 변수는 이해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어때요? 지금까지 봤을 때 스위프트 언어를 공부했던 내용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챙겨갈 수 있는 점들이 금세 발견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그 다음 턱을 넘어서 다른 언어로 확장해서 뭔가 공부할 때는 다른 점만 챙기면 되거든요. 새로운 점.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 그렇게 겁먹고 할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분기와 반복이에요. 분기와 반복문은 if문, 스위치문, 그리고 for문까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if문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if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age라고 나이를 적고 이 나이가 이제 18살로 여기 적히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기준이 뭐 있잖아요. 그래서 성년 미성년 다룬다고 할 때 18살 이상, 그러니까 18살부터 성인이라고 만약에 돼 있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챙겨주자. else문, 이렇게 챙겨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넣지 않았군요. 세미콜론을 자꾸 좀 잊어버리게 되는데, 근데 재미난 점, 괄호를 반드시 써야 된다. 스위프트와 다른 점, 괄호가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여기는 깐깐하게 괄호를 다 요구를 한다. 괄호가 있어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 내용이 좀 길어지고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age가 20이라고 되어 있지만 2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더 심하게는 만약에 여기다가 if문을 여기 하나 더 써요. 그래서 age가 7살보다도 작다면 이런 경우 미취학 아동입니다 라고 나오게 한다고 합시다. 가능할까요? 잘 나오네요. 그래서 if문, else문, 그리고 if else문, else if문 같은 if else if문이라고 부르죠. 공식적으로. 예, 이런 문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if문, else if문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게 꼭 좋은 것이냐? 자, 제가 예제 코드로 만든 거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계속 나열이 되죠. 스위프트 언어에서는 else if문이 계속 나열되는 게 사람의 손에서 실수를 유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스위치문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스위치문이 꽤나 강력하잖아요, 스위프트에서. 근데 다트 언어는 여전히 else if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도록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복잡한 코드도 가능합니다. 어떤 복잡한 코드요? if문 안에서 또 들어가서 또 다시 if문으로
비교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데, 코드 예제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조건에 따라 들어가서 또다시 if문으로 또 물어보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작성해 볼 수 있는 if문인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글쎄요,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빼서 마치 가드문 같은 거 썼던 그런 사례처럼 좀 if문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 건 최대한 여러분이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게 최신 프로그래밍 그 코딩 기법의 거의 공통된 좀 주류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if문 안에 if문 안에 if문 들어가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코드가 나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처럼 좀 단순한 if문으로, 그런 if문의 연속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생각이 되니까 한번 이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친구가 이제 나옵니다. 사망연산자 한번 따져볼게요. 사망연산자. 스트링 result. 자, 만약에 age라고 하는 나이라고 하는 값이 20살이다 라고 할 때 이거 if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예. if age가 18살보다 크면 성인. 자, 스트링으로 result 값을 만들어서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좀 주고, result 값은 성인, 미성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또 개선이 가능하냐? 개선이라기보다는 저라면 이거를 한 줄로 끝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줄로. 어떻게? 그 스트링의 result는 18살보다 크다면 성인이고, 그렇지 않다면 미성년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사망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저는 위와 같이 짜기보다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해보자. 사람이 알아보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좀 단순해서 그렇지 코드가 길어지면 이 사망식 만들기 위해서 여러 줄이 아니죠. 한 줄 안에 여러 내용이 있어서 옆으로 스크롤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진짜 피해야 되죠. 그래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작성을 좀 해볼게요. 제가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result2라고 제가 정해 보겠습니다. result2. 그래서 이 result2의 값을 처음에는 미성년이라고 일단 지정하고 보는 거예요. 디폴트 값을. 그리고 이거를 없애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result2의 값은 웬만하면 미성년으로 가다가 age가 18보다 높아? 그러면 성인으로 치자.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if else문으로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심플해 보이면서도 혹시라도 여기 안 걸려도 기본값은 있으니까 뭔가 좀 사고가 날 확률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코딩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 이번엔 열거형 한번 알아볼까요? 열거형. 근데 이 열거형 같은 경우에는 열거형도 배우고 스위치문도 배울 거예요. 열거형과 스위치문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인다는 건 스위프트도 유사한 게 있는데, 스위프트에서는 스위치문 자체가 좀 강력하게 별도의 뭔가 존재 같은 게 된다면, 다트에서는 열거형과 스위치문의 조합 자체가 거의 기본형처럼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일단 열거형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열거형은 말 그대로 어떠한 내용들이 계속 그 특정한 값으로 가질 수 있는 내용들로 열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계산기를 만든 앱이라고 좀 예제를 생각해 봐봤어요. 그래서 열거형이 케이스라는 말을 굳이 안 적어줍니다. 여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이렇게 적고, 혹시 이거 되나 한번 볼까요? 콤마 찍어도 괜찮은가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네요. 여기도 맨 마지막에 콤마 찍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함이 좀 묻어나긴 하지만 일단 지워줄게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뭔가 처리해 주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퍼레이터 자체가 하나의 타입이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OP라고, 이제 그 다트 언어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웬만한 스위프트스럽지 않은 다른 계통의 언어들은 이렇게 좀 단축어를 쓰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제 코드들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OP라고만 적어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있는 add 값을 여기다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는데, 혹시 여기 오퍼레이터 이거 빼고 점 찍고 이것만 가능할까요? 스위프트에서는 되던데,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문을 한번 작동을 해보죠. OP 해놓고 케이스 여기 다 적어야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add인 경우 덧셈, 그리고 브레이크문 꼭 적어줘야 돼요. 여기 스위치문들은. 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나눗셈, 곱셈, 뺄셈 이라고 준비를 해놓고 내용을 정하면 add니까 덧셈이라고 나오는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확장을 뜬다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모양으로 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보시면은 좀 단순하게 한 줄로 줄이는 경향도 여기서 보실 수도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확장을 뜬다면 코드는 이렇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네. 두 개의 숫자를 각각 가지고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사례들을 제가 오타가 냈었군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네요. 자, 푸어문까지만 좀 더 알아보고 객체지향 이야기는 내일 합시다. 예, 객체지향 이야기는 내일 합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따가 예제 코드 통해서 설명만 드리고 내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푸어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놈이라고 할 때 여기 이가 소문자였다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배열을 만들어서 포문을 돌리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제 배열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배열은 아마 수요일날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배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긴 하지만 정수형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는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수형 배열 만들기 라고 써놓고, 마치 그 제너릭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너릭하고 거의 그 형식을 따르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기본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너릭 타입이라서 인티저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넘버들이 있을 거야. 1, 2, 3, 4, 5. 예, 이렇게 하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포문을 쓴다면 스위프트하고 다르게 그 C 언어나 자바 언어하고 유사한 포문을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문이라고 하는 건 i라는 값인데 i 인덱스라고 저는 일부러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i라고 보통 줄이기도 합니다. ijk 순으로 나가는 그 시리즈에 맞춰서 가죠. 자, 0이라는 값을 기본으로 가지고 넘버들의 길이, 그러니까 몇 개의 넘버의 개수가 있느냐까지 우리 증가면산자 해봤죠? 지난번에 더하기 해가면서 넘버스의 i 번째를 출력하도록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1, 2, 3, 4, 5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킬 때가 꽤 많아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실수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코드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 작동해 보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예상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채팅에 남겨주시죠. 무슨 문제일까요? 지금 이게 제가 바꾼 거는 작다를 작거나 같다로 바꿔줄 뿐입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벌어진 걸까요? 지금 에러가 왜 났을까요? 지켜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채팅이 안 올라오는군요. 나중에 녹화를 보시겠다는 의지겠죠? 알겠습니다. 그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0, 1, 2, 3, 4 번째에 해당하는 1, 2, 3, 4, 5까지만 챙기는 거를 넘어서 하나를 더 챙겨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이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접근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0번째는 1이고 쭉 가서 4번째는 5라는 건 알았는데 길이는 지금 5라고 나오거든요. 5하고 같을 때까지 5까지 인덱스를 늘려버리면 0, 1, 2, 3, 4 한 다음에 5라고 하는 번째 것까지 챙겨야 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이 뒤에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를 지금 가져와서 보여달라고 하니 난 어쩌란 말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멀쩡한 코드를 다시 바꿔놓고요. 방지하기 위해서 스위프트하고 유사하게 여기서도 for 인문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제 괄호를 써야 된다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인티저의 number in numbers 라고 해놓고 print number라고 해주면 똑같이 잘 나오되 그 아까 보셨던 인덱스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오류가 나와서 내가 잘못된 몇 번째 덩어리를 건들려고 해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열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꺼내올 때는 이렇게 for 인문들을 활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이 포문을 쓸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수요일부터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미리 제가 좀 맛보기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코드를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스튜던트, 학생에 대해서 뭔가 타입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면은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이름을 적어놓고 그 안에 그쵸 메서드 그리고 안에 들어간 변수들 이거 프로퍼티라 부르죠. 네, 프로퍼티와 메서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만들어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활용을 할 때는 이게 하나의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 들어가는 자리에 써서 쓴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달러 찍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접근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오늘 공급해 드린 예제 코드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수요일날 보시는데 그닥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그 우리 스위프트 언어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책에 나오는 객체 지향 개념들 그거 한 번만 다시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이른 시간에 제가 좀 맞춰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편집해서 제가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릴 거고 예제 코드 중에 제가 직접 작성해서 지금 업데이트해 드릴 내용들은 또 깃허브에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라고 하면 아무도 질문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네덜란드 게시판에서 잘 답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무리하지 않을게요. 오늘 객체지향 나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객체지향과 나머지 내용 널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